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정책실장 등 3실장은 유임하며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수석급 참모진은 절반가량 교체하며 쇄신의 폭을 키웠습니다. 향후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장관 제청 절차가 본격화되면 장관급에서도 중폭 이상의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관련해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청와대가 참모진 인사개편을 단행했는데요. 청와대가 민정수석과 홍보수석, 사회수석, 국가안보실 1차장과 3차장 등 수석급 참모진 5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앞으로는 기획된 새로운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자원들로 다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국정 2년차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수청과 공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입니다. 네, 이 대통령 취임 1년을 넘긴 시점에서 나온 대규모의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인사입니다. 이 강훈식 비서실장에 따르면 이 수석급 인사 5명을 교체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 정도 교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평론가님 이번 청와대 참모진 개편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혁과 속도감.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제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더라고요. 네. 좀 더 개혁하고 우리 스스로를 좀 더 채찍질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더 개혁하고 그러니까 개혁에 속도감을 좀 붙이겠다 이런 뜻이고요. 네. 우리 스스로를 좀 더 채찍질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는 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개혁을 만들어서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이런 의지를 좀 담은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번에 어제 참모진 개편에서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신입 민정수석인데요. 한창식 민정수석이 임명된 것인데 이 한창식 수석이 수원지검장과 서울 동부지검장 등을 지냈고 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입니다. 특히 앞서 청와대의 경우 오광수 봉국 민정수석 3차례 연속 검찰 출신 인사로 민정수석을 기용을 했는데요. 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가 검찰 출신 인사를 민정수석 기용했다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평론가님은 이번 신입 민정수석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벌써부터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네. 배신이다, 네. 배신감에 밀려온다, 뭐 그다음에 뭐랄까 다른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다 이런 글도 써 있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허탈감에 밀려온다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었고 조국혁신당은 한찬식 그 수석의 반개혁적 전력이 우려된다. 뭐 이런 논평을 내기도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는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뭐 그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개혁, 2차 검찰개혁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제일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또 검찰 출신, 더군다나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또 쓴다고 하는 거는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을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 쪽하고도 적지 않게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도 당에서도 우려를 전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좀 인사가 늦어졌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다고 하는데요. 뭐 저는 뭐 이해한다. 뭐 여기 이 정도는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못한다 이런 논리로 바로 가는 건 저는 좀 뭐랄까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사 출신 아닌 변호사 출신들을 판사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계속 임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 잘했습니까? 그걸 먼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검찰개혁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비검찰 출신을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잘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면 안정적이면서도 검찰개혁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검찰 조직과 소통하고 또 검찰 장악력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민정수석이 임명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하자면 반반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대통령이 그 동안에 보여줬던 인사 스타일로 보면 좀 오히려 뭐 보수 인사를 중용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지적들도 민주개혁 진영에서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 못했습니까?라고 하는 반론을 어떤 방식으로든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번에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이번에 세 차례 연속으로 검찰 출신 인사를 이 대통령이 임명한 것을 보면 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제 검사의 보안 수사권 부여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검사 출신 인사를 계속해서 기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대통령의 속마음이 살짝 비춰지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유럽 순방 다녀오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 했을 때도 그랬잖아요. 검찰의 무도한 공소권 남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누구보다 반대한다. 뭐 당사자가 피해자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밝혔고요. 보안 사건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그 의견도 존중한다. 네. 다만 그 검찰 사건을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나는 조금 이견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 사건을 그 보안 사건을 폐지는 하되 근데 국민한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생각해서 일부 남겨두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얘기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마치 굉장히 선명성 경쟁인 것처럼 이 대통령은 보안 사건을 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단정한다는 거예요. 설명이. 그러면 논쟁이 안 되잖아요. 이 대통령도 보안 사건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에 동의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다만 지금 앞으로 국민한테 뭐 예를 들어서 경찰이 그 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해서 검찰로 그러니까 이제 바뀌겠죠. 공소청으로 사건을 넘겼을 때 공소청이 그것만 놓고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다시 그러면 사건을 보내야 되잖아요. 수사권이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럴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그러면 어떻게 보완할 거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논의하는 것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아주 제한적인 극히 예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안 수사권을 얘기하는 거를 마치 이 대통령은 보안 수사권을 주려고 하고 우리는 개혁 진영에서 바라볼 때 보안 수사권은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뭐랄까요? 이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적 의도를 담은 주장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인사가 보안 수사권을 주기 위한 인사다라고 바로 얘기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어제 청와대 참모진 개편 기용 소식이 나온 이후 민주당에서 따로 논평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청와대 개편 인사에 대한 평가, 의미 이런 점을 좀 짚어줘야 할 텐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도 평론가님 몇 분 거론해 주셨지만 이번 민정수석 기용에 한창식 수석의 기용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찰 출신 인사들을 기용하는 점을 두고 민주당 내 강경파 인사들의 경우에는 비판 목소리를 크게 좀 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나중에 민주당 내 상황?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정치 쟁점을 하거나 정치적 의미로만 해석하려고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런 얘기가 그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저는 좀 의문이에요. 네. 뭔가 주려고 하는 쪽에 편을 들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라고 그런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런 시선으로 볼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 보안 사건 전면 폐지가 마치 이게 엄청난 개혁의 기치인 것이냐 정청래 대표가 이미 밝힌 바기 때문에 상당 부분 논쟁 자체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요. 네. 또 한 측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경험인데요. 그 뭐랄까요? 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할 때 그때 저는 진짜 검찰 개혁의 적극적 필요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찬성하고 보수 진영 인사하고 많이 토론을 했거든요. 근데 공수처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검사 달랑 24명 정도 있는 조직 만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수사할 능력이 되겠느냐. 네. 키우려면 더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굳이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뭐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본인들은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결국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발탁하는 바람에 모든 게 다 원점으로 되돌아갔던 거잖아요.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갖고 있는데 마치 마지막에 보안 사건 전면 폐지
하나 내걸면 모든 검찰 개혁이 완성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건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 정치적 의미로서 해석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을 임명했다고 해서 민정수석이 자기 멋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위에 대통령이 있고 비서실장도 있는데 전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조금 더 유연하게 그 문제를 열어두는 태도를 보일 때 보신형의 거센 반발이나 정치적 어떤 구호, 공격 이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왜냐하면 완벽한 개혁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또 수정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법을 일부 보완해야 될 필요성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예외적으로 보안수사권을 준다 하더라도 그럼 어떤 예외적인 상황에서 보안수사권 줄 거야. 네. 또 완전 폐지했을 때 그러면 나타나는 부작용이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숨통을 어떻게 틔워줄 거냐.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두 가지가 그냥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교차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가지고는 어떡할 거예요. 보안사건 전면 폐지하면 이게 완전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다가 나중에 가서 그렇게 보완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그러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열린 태도를 보일 때 보수진영의 거센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막는 측면이 있다. 네. 그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민주당에서 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생각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작기소 특검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진보 진영 내부에서조차 이거는 공소취소권을 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당사자가 특검을 임명하는데 그 임명받은 특검이 공소취소를 결정하는 거는 이거는 법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마치 민주당은 그거 하나 해놓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그림은 어찌 보면 특검이 수사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기정사실이 될 것 같아요. 특검은 갈 것 같은데요. 그럼 특검이 반박 불가능할 정도로 수사 결과를 내놓고 검찰이 반성하고 자성하면서 공소 취소를 하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요? 네. 그럼 그걸 열어두기 위해서 검찰 조직하고 소통력은 지금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특수통하고도 약간 좀 결이 다른 인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찬식 그 변호사가. 그렇다면 그런 인사가 검찰하고 조율해 가면서 공소취소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지들 또한 완전히 다 차단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는 무조건 검찰 출신 인사는 안 되라고 하는 논리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아무래도 그 신임 한찬식 민정수석의 기용에 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평가 의미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보실의 경우에는 1차장과 3차장 등 3명의 차장 가운데 2명이 이번에 교체됐는데요. 이번에 안보라인의 핵심 인사 이렇게 교체한 이 배경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뭐 기자회견 때 눈차 밝혀왔던 것처럼 연내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서 내년에 전환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네. 빨리 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판단인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번에 유럽 갔을 때에도 상당 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핵잠 도입 문제 요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미국하고 소통하는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런 면에선 1차장 교체는 바로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방점이 찍혀 있는 거다. 네. 군 장성 출신이니까요. 그리고 3차장의 경우에는 뭐 통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제 안보의 측면에서 경제 외교 측면에서 계속 접근해 왔고 그래서 3차장을 신설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송기호 변호사의 경우에는 뭐 그 통상 전문가이기도 하고 하니 이번에 이제 다른 인사가 원래 거명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통상 전문가를 미국하고 통상 문제나 관세 협상 그리고 미국하고 우리가 이미 합의를 했던 것처럼 미국에 투자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조율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통상 전문가 출신을 3차장으로 임명한 거 아닌가 생각해요. 네. 이번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시작으로 정부의 후속 개각 폭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성숙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일과 26일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문회가 마무리되며 후속 개각도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이 되는데요. 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누가 개각이 될 어느 부처가 개각이 될지 좀 예상할 수 없지만 현재 나오는 부서에 따르면 국토부,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등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은 좀 개각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국토부는 기정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보유세 양도세 문제 또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좀 더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라도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정치적인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네. 제가 정부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요. 네. 그러기도 하고 지금 빠른 공급 대책에 관한 대통령의 불만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국토부 장관 교체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문체부하고 교육부는 반드시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안 보여요. 문체부의 경우에는 사실은 문화계, 출판계 이런 쪽의 내부의 불만이 상당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K 컬처의 확산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인터파크 출신에 있는 인사를 문체부 장관으로 발탁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원래 의도는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긴 한데 문학의 인사 문제라든가 인사를 하는 문제 그리고 다른 문화계나 출판계나 이런 쪽의 반발이나 불만들이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저는 의지만 갖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예컨대 뭐 세종도서 문제라든가 이거 다 예산 완전히 깎아버렸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예산을 못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건 관심만 있었으면 문화부 장관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왜 속도감 있는 변화를 못 만들었을까 싶고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 인사할 때부터도 사실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서 교육감 출신 인사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했지만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변화가 보인 게 없어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일개 시민의 입장으로 반드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 대통령이 얘기하고 네. 사회수업까지 바꿨다고 하면 네. 교육 개혁은 안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교육부 장관도 교체 대상에 올라가지 않을까 뭐 생각은 드는데 나머지 뭐 보건복지부 장관도 자꾸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탈모 때문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마지막에 지금 발표를 해놔가지고 네.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 대통령은 조금 교체하는 쪽에 좀 마음을 네. 두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의정 갈등 문제를 일단 원만하게 수습을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다음번에 있어서였던 의료경영의 문제는 좀 더 개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기 개각에는 그런 면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있어요. 아무래도 이 대통령이 이렇게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하고 후속 개각에도 조금 전망을 두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방선거 이후 민심의 변화 때문인데요.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49.7%로 50% 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전에 스트레이트뉴스 조원 CNI 조사에서도 역시 50% 아래로 내려가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50% 아래로 과반이 붕괴되는 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번 순방 브리핑 때에도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화된 원인을 당내 갈등, 뭐 분열, 이런 여권의 분열 이런 식의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분열 양상은 좀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상을 좀 정확하게 민주당이 바라봤으면 좋겠다. 네.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선거 끝나자마자 얘기했던 게 이러다가 지지율 다 폭락한다. 네. 더 폭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폭락하는 기조가 더 유지될 경우에 결국은 국정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이 좀 더 부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총선 지금 이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줄기차게 해왔어요. 네. 그 결과대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국정 기조에 변화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일하는 방법에도 변화가 없는데 국민들이 이해하는 방식이 이제 달라진 거잖아요. 네. 기대치도 달라졌고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선거를 리셋하는 거라고 제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윤석열 기조효과도 있었고 내란 극복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공감했던 중도층이 중간에서 버텨준 측면도 있는데 이제는 1년쯤 지났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국정에 대해서 이거 잘했나 못했나라고 냉정한 시각으로 점수를 매기기 시작하는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를 매길 때 주가 올라간 거 말고 또 무슨 변화가 있지? 대통령이 체감하는 소통, 공감해. 대통령이 잘하고 있어. 다만 그 결과를 더 보여줘야 해. 라고 지금 국민들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건 민주당이에요. 대통령은 그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참모진 개편에서도 그런 게 보이고 속도감 있는 개혁 얘기도 저희가 했던 것처럼 네. 대통령은 굉장히 몸이 달아가지고 조바심을 치면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 뭐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또 올라갈 거야 지지율.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나는 당권 이루는 대로 그냥 갈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착각 깨시라는 말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위기의식이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냥 당권 국면에서 나 내 앞에 있는 권력 내가 쥐고 나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돼. 내가 당권 줘서 내가 내 공천 만들고 내 개파 만들면 돼. 개파를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개파 만드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정도 속도감과 그런 정도 위기의식 가지고는 택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고요. 선거 직후에 민심을 파악하는 수준, 그 강도, 위기감 이거를 봐도 민주당은 한참 멀었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때 또 내가 이거만 전당대회 때 당권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일점 불사할 각오로 막 진흙탕 싸움하면서 아수라장 만들어 놓으면 대통령 지지율도 끌어내리고 그 지지율이 바닥에서 경성화될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서 다시 올리는 데는 훨씬 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 저는 그래서 누차 얘기하지만 그 불씨 도화선에 불을 붙인 사람은 정청래 대표다. 아직 시간 남아있다. 출마하지 마시라. 그게 정청래 대표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하지 마시라. 이미 국민들은 성적을 매겼다.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거나 뭔가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민주당 더 힘들어진다. 네. 대통령 지지율 더 빠져서 국정 동력이 뚝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정권 다시 내놓게 된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계속 단임 한 번만 대통령을 만드는 정당으로 전락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경험을 했습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자격 없다. 그런 사람들 이번에 당권 도전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여권으로서는 이번 주가 운명의 한 주가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가 24일 전에 사퇴 의사를 좀 표명할 것으로 보이고 25일, 26일 한성숙 국무총리 청문회 이후에는 또 김민석 총리가 당권 도전에 나설 걸로 보이고요. 송영길 의원도 정청래 대표가 조금 느릴 것 같긴 하지만 느릴 것 같지만 당권 도전에 나서면 결과적으로 또 당권 도전에 나설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여권 내에서 다투는 치고받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그 박지원 의원 말이 딱 맞아요. 당원들이 심판해 줘야 됩니다. 방법 없어요. 그렇게 나오겠다는 걸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네.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심판해 줘야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일 핵심적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시 민주당이 정권 빼앗기는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대통령하고 손발을 맞춰야 한다. 당이. 그리고 대통령이 결국은 지금 끌고 가는 모양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끌고 가는 거를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겨 버리면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갈등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한테 국정에 대한 실망감으로 되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손발을 맞출 수 있는 당대표가 지금은 절실하다. 당대표 영원히 하는 거 아니니. 정치도 지금 당장 내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당권 주자로 나갈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좀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서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원 지지자분들도 모든 게 세상이 하나의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네.
좀 유연해졌으면 좋겠다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 민주당 입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